안녕하세요. 문법 원픽 하진우 선생의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언어와 매체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풀어봤을 때 조금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했을 만한 문제가 바로 이제 이 37번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개념부터 잠깐 한번 봅시다.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자,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술어의 자릿수죠. 몇 자리 서술어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달린다 했으면 그라는 주어 하나만을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고, 그는 먹는다 했을 때 무엇을 먹는지까지 요구하니까 그가 무엇을 먹는다 라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술어 본인은 빼고 서술어 자기는 빼고 얘가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인데요. 이거 할 때 여러분 사실 이게 완벽하게 여러분이 하시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얼마나 읽었냐는 문법적 직관력이 어느 정도 요구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거든요. 제가 몇 가지 스킬을 알려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꼭 넣으시고 다음에는 미스 없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주성분이 뭔지 아시죠?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서술어인데 서술어의 자릿수니까 서술어 본인은 빼고 주성분은 무조건 필수 성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싶으시더라도 주어 목적어 보호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필수 성분 자리에 집어넣으십시오. 얘들은 이견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속 성분 중에 관형어, 부사어가 있죠. 관형어, 부사어 이렇게 했을 때 관형어는 서술어의 자릿수에 포함될 수 있는 녀석이 아닙니다. 얘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의존명사 때문인 거지 서술어가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얘 빼버리시고, 부사어는 이게 이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녀석이고 얘를 여러분이 잘 잡아주셔야 하는 건데, 부사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필수적 부사어죠. 없으면 안 되는. 그리고 반대로는 수의적, 없어도 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수의적 부사어가 있는데요. 수의적 부사어란 얘는 이제 단순히 뒤를 수식하는 그런 형태의 부사어들입니다. 그냥 꾸며주는 기능을 할 뿐이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거죠. 하늘이 높다 했을 때 높다를 꾸미기 위해서 하늘이 매우 높다 할 때 매우 같은 그런 녀석 없어도 된다는 걸 느끼시죠? 그러니까 이 수의적 부사어는 단순히 뭔가를 꾸미는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에 서술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상이 뭔지.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없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밑에서 하나만 찾아볼까요? 부사어 중에서 지금 뜬 눈으로 보이네요. 요거. 아버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없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밤을 새웠다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시죠? 왜냐하면 뜬 눈으로가 단순히 어떻게 정도의 의미만을 주는, 어떻게 뭐뭐하다 라고 단순히 이런 정도의 의미만을 주는 수의적 부사어이기 때문에 이런 놈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설명을 위해서 이 녀석 지우고 우리는 필수적 부사어를 찾아야 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필수적 부사어라는 녀석은 주로 이거 서술어의 대상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좀 전에 제가 대상이라는 말을 했죠. 서술어의 대상. 이 대상이라는 게 뭐냐면 약간 목적어와 비슷한 느낌을 줄 겁니다.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조금 이따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참아 주시고요. 이 필수적 부사어라는 녀석은 일단 여러분 부사어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때 여러분에게 묻는 건 체언 플러스
체언, 명사 같은 거, 대명사 같은 거 더하기 부사격 조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사격 조사가 여러분이 몇 가지 외우셔야 하는 것임에도 잘 안 외우시는 놈이죠. 주로 자가 붙어 있거나 에서 에는 에게 에로 이런 놈들 로자가 붙어 있거나 이런 조사들입니다. 그리고 와나 과 추가로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녀석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녀석들 정도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지금 그러면 한번 봅시다. 몇 가지 서술어들을 기억을 하시는 게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이 필수적 부사어라는 녀석을 우리는 따로 빼내서 몇 가지를 한번 봅시다. 주다 받다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주다 받다 이런 녀석들 생각해 보시면 뭐를 요구하죠? 무엇을 목적어니까 필요하고 누구에게 주는지 누구로부터 받는지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주는 대상, 받는 대상. 책을 준다 하면 책이라는 목적어도 필요하지만 책을 내가 넘겨줄 대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술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다, 받다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두다, 어디에 넣다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넣다를 한번 해볼까요? 손을 넣다. 물론 손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근데 어디에 넣는 겁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보게 되면 그거 필수적인 부사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손을 넣다. 어디에? 하고 물어보게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손을 주머니에 넣다. 책을 두다. 어디에? 책을 책상에 두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두다 할 때 자가 붙는 그 녀석이 필수적 부사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뭐를 뭐뭐로 삼다. 뭐를 뭐뭐로 삼다. 영희를 며느리로 삼다 할 때 영희라는 목적어도 필요하지만 뭐로 삼는지가 꼭 필요하죠. 뭐뭐로 여기다. 뭐뭐로 대우하다. 뭐뭐로 간주하다. 뭐 이런 놈들입니다. 비슷비슷한 패턴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오다 가다. 도착하다. 뭐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가 온다. 그가 오다. 어디에? 비가 온다.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 주어 하나만 있으면 되는 한자리 서술어입니다. 근데 철수가 간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가는지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예요. 이런 놈도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어떤 하나의 단어가 반드시 똑같은 상황으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게 필요한 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다, 없다 이런 놈도 잘 보세요. 자, 있다, 없다 같은 놈도 보시면 신은 있다, 신이 있다 했을 때 이런 경우는 그냥 어디에 있는지를 꼭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존재 자체를 따질 때는 한자리 서술이에요. 뭐가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한자리 서술어지만 어떤 공간이나 자리를 차지하다 잠시만요. 공간을 차지한다라는 의미,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의미, 머물다 등등의 의미로 쓰이는 걸 생각해 보시면 철수가 있다. 철수가 어디에 있는지가 필요하죠. 철수가 없다. 철수가 어디에 없는지를 요구한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셔도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맥락을 잘 보고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같다, 다르다, 닮다, 만나다, 싸우다 등등의 이런 서술어들 보시게 되면 무엇과 같은지 뭐뭐와 다른지를 반드시 요구하죠.
그래서 이때 와, 과가 필수적 부사어로 쓰이는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자, 누구누구에게 주다, 어디에 두다, 뭐뭐로 삼다, 어디에 오다, 어디로 가다, 이런 거, 뭐뭐에 있다, 이런 놈들, 진짜 애자, 로자, 와자, 과자, 이런 놈들 붙어 있는 녀석들을 잘 판단하시고, 뒤에 서술어들이 얘를 대상으로 반드시 요구하는지를 판단하시면, 그러면 이제 대부분 필수적 부사어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요. 자, 우리가 요구하는 이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들 밑에서 한번 추려보도록 할까요? 자, 계시다라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건 이 계시다 여기 있는 있다 없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할아버지가 계시니 너 할아버지 계시니? 이건 할아버지의 존재 유무를 묻는 거지만 이건 문맥을 보시면 어디에 계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에요. 이때 어디에 대게라는 놈은 필수적 부사어입니다. 물론 앞에 주어 할아버지가 대게 계시다 이것들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네요. 자릿수를 숫자로 쓰겠습니다. 이거 두 자리 서술어네요. 누가 어디에 계시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객선이 도착하다. 자, 이거 오다 가다 도착하다 이런 거 같은 맥락인데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관형절인데 여객선이 항구에 도착하다가 항구를 수식하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 동일한 피수식어인 항구와 수식어에 있었던 항구를 중복이 되니까 부사어를 생략하는 형태인데요. 맥락상 뒤에 있는 항구, 어디에 도착하는지를 반드시 요구하기 때문에 항구에 라는 놈을 필수적 부사어로 생각하시면 되고 요 녀석이라고 생각하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두 자리 서술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저 친구는 불평이 그칠 날이 없다. 그치다가 요구하는 녀석을 생각해 봅시다. 친구가 주어입니다. 뭐를 그치죠? 불평을 그치는 거죠. 이거 여러분 헷갈리시게 적어놨네요. 이라는 보조사를 사용해가지고 이게 목적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했는데 불평을 그치다라고 원래 목적격 조사로 대체가 가능하죠. 그러면 이건 목적어를 요구하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보게 되면은요. 그는 배에서 내리다, 타다, 내리다. 자, 지금 내리다가 요구하는 게 그라는 주어 외에 뭐에서 내리는지 배를 타다, 차를 타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내리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에서 라는 놈이 꼭 필요한데 이것도 지금 두 자리 서술어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얘는 지금 부사어를 요구하고 있고 위에 거는 목적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은 답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나는 이 호박을, 나는 주어, 호박을, 목적어 있으면 무조건 하라고 했죠. 만들다. 호박 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변환하다 만들다 이런 의미죠. 세 자리 서술어네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세 자리, 목적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였고 그 다음에 세우다. 뭐를 세우죠? 밤을 목적어 누가 아버지가 밤을 세우다 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 뜬 눈으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필요 없었으니까 주어랑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네요. 이거 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얼음으로 되다 아니다 같은 경우 보어를 요구하는 단 두 개의 서술어죠. 근데 이게 조금 올려서 설명하겠습니다. 되다와 아니다 같은 경우는 앞에 무엇이 되고 뭐뭐가 아닌지를 요구하는 이때 무엇이 되고 뭐뭐가 아니다 할 때 이놈이 보어거든요. 그러면 물이 얼음이 되다
했을 때는 이게 이라는 조사를 썼기 때문에 복격조사입니다. 이게 이 가가 주격조사가 아니라 복격조사인데 이라는 복격조사를 쓰니까 얘는 이때 보호입니다. 그런데 물이 얼음으로 되다. 아이고 이거 글자 너무 이상하게 써지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했을 때 로자가 붙은 놈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사격 조사라고 했죠. 문장 성분은 체언과 결합한 문장 성분은 조사가 결정합니다. 격조사가. 그러므로 이 얼음으로는 부사어지 보호가 아니에요. 이 차이로 이 문제를 지금 풀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얼음으로 되다. 주어는 없지만 뒤에 있네요. 성이 얼음으로 되다. 성이 얼음으로 되다. 자, 얘는 으로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 부사어죠. 그 다음에 그는 주어, 남이 보어 아니다. 라고 해서 얘는 보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놈 둘 다 두 자리 서술어이기는 해요. 두 자리 서술어이기는 한데 요구를 한 게 얘는 부사어를 요구했고 얘는 보어를 요구했기 때문에 종류가 다릅니다. 답이 4번도 답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아이고, 잠깐 조정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의 신중함은 아무래도 지나쳤다. 지나쳤다. 뭐가 지나쳤죠? 보통 어떻게? 야, 이거 도가 지나치잖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신중함이 지나치다. 도가 지나치다. 한 자리 서술어네요. 그 다음에 언니가 지나치다. 이거는 주어가 언니가가 아니군요.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나치는 대상이 기차입니다. 지나치다. 기차가 간이역을 지나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는 왜 이런가? 왜 뒤에 녀석이 되냐? 이거 간이역을 지나치다. 기차가 간이역을 이거 어렵게 하려고 만이라는 보조사로 대체했네요. 보조사가 있을 땐 격조사를 넣어보시면 정확한 문장 성분 파악이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기차가 간이역을 지나치다로 기차를 꾸미려다 보니까 역시 아까 뒤에 있는 피수식어인 기차와 앞에 있는 주어인 기차가 동일해서 지금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기차가 간이역을 지나치다 이렇게 했을 때 주어, 목적어 두 개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군요. 그러면 이 녀석 두 자리 서술어, 얘는 한 자리 서술어이기 때문에 역시 답이 될 수 없고 정답은 지금 보시면 할아버지가 댁에 부사어 계시다. 그 다음에 여객선이 항구에 도착하다. 부사어. 그리고 두 자리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지문과 함께 항상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이 지문과 함께 나오는 두 문제짜리는 빠르게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밑줄 같은 거를 위주로 연결들을 팍팍 하면서 풀어나가는 게 빠르거든요. 사람, 사물 등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말이 지칭어, 그 다음에 부르는 말이 호칭어. 지금 두 개로 쪼갰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들이 가나다라마 이런 거 이건데 100% 하나하나 연결하는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헷갈려가면서 선택지가 시키는 대로 올라가고 뭐하고 남은 반은 이러면서 시옷비옷 막 가슴속에 떠올리지 마시고요. 빨리 해버리세요. 먼저 정리하고 선지를 판단하세요. 자, 엄마 불렀으니까 호칭어, 이모도 이 자리에 없으니까 지칭어, 여보세요 뭐 하면서 이렇게 불렀고 김 선생님 이모를 지칭하네요. 김수진님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모님 여기서 역시 이 자리에 없는 이모를 지칭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툭툭툭 해놓고 관련 문제를 딱 보시면 기억과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호칭어, 가와 지칭어, 마를 통해 자, 지금 김수진님하고 불렀는데 얘를 지칭어라고 해서 틀렸군요.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고 빠르게 읽으세요. 이거 안 읽고 풀 생각은 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슉슉슉슉 이렇게 읽으신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거,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지금 동일한 대상이라도
관계 등에 따라 지칭 호칭어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나온 거라서 홍길동과 친족 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뭐 길동이 삼촌 아빠 등으로 다르게 부를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칭어 나와 바로 확인되는지 일단 지칭어 나 이모 바 지칭어 이모님 같은데요. 화자와 대상의 친족 관계가 다르더라도 같은 형식의 지칭어가 쓸 수가 있다. 이게 지금 같은 형식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말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지칭어 호칭어로 쓰이는 경우에 형식이 다양하다. 여기 지금 형식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단순하게는 뭐뭐뭐 등 명사, 대명사, 감탄사 등의 단어로 실현된다. 또 그 단어에 다른 단어나 님 같은 전미사가 결합되는 복합적 형식도 있다. 지금 이모, 님 복합적 형식이잖아요. 얘는 복합적 형식이고 나는 이모 단어일 뿐이니까 얘가 같은 형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찾아서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나가다가 3번 공적 관계. 지금 대화 보면 공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가족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판단할 필요도 없었고, 그 다음에 리을은 지칭어 나아가. 리을은 뭡니까? 홍길동이 이사란 직위에 있다면 이사님으로 부를 수 있다. 지칭어 나아가 이모인데 이모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호칭어 라로 김 선생님의 사생활도 좀 생각하시죠. 돼서 확인이 된다. 근데 지금 이거 김 선생님 지칭어잖아요. 호칭어 아니네요. 틀렸나요? 미리 해놓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빨리 할 수 있고 좋죠. 자, 그 다음에 미음은 화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청자에게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답이 될 게 뭐 5분밖에 없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보통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요. 아니면 전화할 때 쓰거나 그러죠. 어울리지 않는 호칭어 아내한테 여보세요 하는 건 뭔가 할 말 있을 때 뭔가 이런 느낌으로 했죠. 답은 5번입니다.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정확히 아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 풀이해 봅시다. A, D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자, 지금 선지를 보면 마지막 문단에서 미지칭이라는 녀석,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었죠? 대상이 정해지거나 불명한 부정칭. 아, 이거 미지칭과 부정칭의 구별이네요. 이거 먼저 그 간단한 거 요령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미지칭과 부정칭의 구별. 제가 뭐와 뭐의 구별 이러면 그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필수 스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이 부정칭이라는 녀석을 먼저 보세요. 이 부정칭이라는 녀석의 가장 대표적인 놈이 이 부정칭이 아무것도 지칭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대상도 지칭하지 않는 거라 부 아닐 부자가 붙은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예요. 아무. 어떤 대상을 지칭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아무 땡 맥락상 아무 땡 아무 대 아무나 아무 곳 뭐 등등 맥락상 맞는 말을 붙이시고 얘를 해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면 부정칭입니다. 얘가 부정칭의 대표적인 녀석이니까. 얘가 안 되면 미지칭이에요. 물론 모르는 대상을 지칭한다, 미지의 대상을 지칭한다 해가지고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 시간 오래 걸리죠. 자, 지금 딱 물은 게 부정칭 미지칭의 구별이기 때문에 아까 했듯이 그거 먼저 거세요. 부정칭인지 미지칭인지 먼저. 이 과일 한 상자에 아무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면 미지칭이에요. 미지칭 해놓겠습니다. 그는 아무 일이든 척척해내 되죠? 부정칭. 그 다음에 지리산은 아무 때나 보아도 맥락상 아무 때나 보아도 아무거나 붙여보라 했잖아요. 아무 뒤에 맥락상 말이 되는 걸 됩니다. 이거 부정칭이네요. 밖에 아무 분이 오셨어요. 이거 지금 말이 안 됩니다. 미지칭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대상,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데 모르는 대상을 지칭한 거죠. 이 과일 항산자의 값을 지칭하는데 모르는 대상을 지칭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서 답을 하셔도 되고요. 여튼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걸로 해서 이게 편하시면 이걸로 먼저 밑에를 추려 보세요. 하나로만 하세요. 동시에 두 개 하지 말고
지금 보면 품사가 같은지 다른지 얘가 미지칭인지 부정칭인지 이것까지 물었는데 이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한 가지 자신 있는 걸로 빨리 추리시는 게 빠릅니다. 자, A, B는 불분명함을 나타낸다. 지금 보시면 불분명한 게 부정칭이에요. 불분명한 게 부정칭. 그럼 A, B 둘 다가 부정칭인가? 아니잖아요. 지금 B는 부정칭이지만 A가 아니니까 알지 못함. A, C는 둘 다 미지칭이다. 알지 못함. C 틀렸잖아요. C가 부정칭이니까 A, D가 미지칭이다. 알지 못함. 얘 맞았네요. 냅두시고 B, C가 불분명하다. B, C가 불분명한 부정칭. 맞습니다. 3번, 4번 냅두시고요. B, D 부정칭, 미지칭인데 알지 못함과 불명 모두 나타낸다. 하나하나씩 나타낼 수는 있어도 이걸 모두 나타낸다라는 말은 지금 말이 안 됩니다. 하나가 둘 다를 동시에 할 수는 없겠죠. 그냥 억지로 이거를 하나는 알지 못함, 하나는 불분명함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모두라고 지칭을 하면 둘 다 모두가 이놈을 나타낸다는 맥락이죠. 일단 날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품사 판단해야 됩니다. 품사는 지금 이 과일 한 상자에 얼마예요? 이건 무슨 품사가 뭐예요? 얼마? 이거 명사입니다, 여러분. 품사 판단하실 때 격조사랑 결합할 수 있으면 일단 차원이라고 생각. 얼마 이에오 얼마 이다라는 격조사와 결합을 했죠. 그러면 차원이다 생각하시고 대명사가 아닌 명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무슨 무엇 D를 지금 수식하잖아요. 얘는 지금 관형사. 차원을 수식하는 관형사. 그 다음에 언제 뭐뭐하다. 자, 지금 언제 보다라고 D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인 언제네요. 언제는 대명사로 쓰이거나 부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군요. 그 다음에 어떤 하고 역시 뒤에 분을 꾸미고 있는 관형사이네요. 이런 식으로 품사 구별에 자신 있는 분들은 얘를 먼저 하셔도 좋고요. 지금 뭐 3번, 4번 남아있는 상태인데 A, D는 품사는 동일하다. A가 명사, D가 관형사이기 때문에 동일할 수 없네요. B, C는 품사는 서로 다르다. B가 관형사, C가 부사. 다른 거 맞았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두 문제 남았습니다. 힘내시고요. 38번 보기 A에 들어갈 말. 자, 지금 보면 선생님 뭐 설명하시는 의문 변동 일어난 순서에 의문 변동 먼저 일어난 의문 변동의 결과로 다른 의문 변동이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다라는 이런 말을 했네요. 찾는 이거 지읒이 일단 디귿으로 음끝, 그 다음에 음절 끝소리, 그 다음에 비음화 이렇게 되네요. 음절 끝소리가 되어서 디귿으로 바뀌어야만 니은이라는 비음이 될 수 있죠. 받침이 비음으로 발음될 수 있는 건 기역 디귿 비읍, 기역 디귿 비읍, 거대병 뿐이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음끝이 먼저 일어나야 비음화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지금 설명했군요. 그러더니 시간 오래 걸리게 하려고 A, B, C, D 자단 된소리 되기 비음화 음절 끝소리 규칙을 기호로 치환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이거 먼저 분석부터 하는 게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실업네 리을이 뒤로 연음됐을 뿐이고 바뀐 소리가 미음인 비음인데 거대 병만이 지금 비음이 될 수 있다고 했고 시옷이 지금 탈락했네요. 자단 일어나고 자음군 단순화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음화. 그 다음에 니은은요 깊숙이 자 피읍이 비읍으로 교체 음끝 음절 끝소리 그 다음에 뒤에 된 소리 되기. 거대병신짓입니다. 거대병신짓 된 소리 되기의 기본이죠. 그 다음에 집밥지 자 시옷이 디귿으로 음끝 음절 끝소리 그 다음에 된 소리 되기. 그 다음에 리을 없어지고 비음만 남았네요. 자단, 자음군 단순화. 그 다음에 된 소리 되기. 이건 뭐 4번이나 있었네요. 음운 변동이. 자, 그 다음에 꺾는 비음화가 됐는데 비음화가 될 수 있는 건 거대병 뿐이라고 했죠. 그러면 쌍기역은 기역으로 먼저 음끝이 일어나야 되고 음절 끝소리.
그거 덕분에 이제 비음화가 됐겠네요. 마지막 훑고, 이거 순서를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네요. 뒤에 놈이 일단 된소리가 되는데 앞에가 리을인 경우에 된소리가 되려면 한자어 받침 리을이거나 관형사음이 리을이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용언 어간입니다. 용언 어간 뒤에 된소리가 될 수 있는 건 니은 미음인 경우죠. 그러면 이제 조건에 부합되지를 않아서 뒤에 된소리가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려면 이 티읕이 먼저 디귿으로 거대병신짓 조건이 만들어져야 돼요. 앞에 받침 거대병, 뒤에 첫 소리 거대병신짓. 그놈들이 이제 된소리로 발음. 그러니까 먼저 음절 끝소리가 일어났다고 해줘야 되네요. 음절 끝소리.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꼬라고 된소리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또 탈락해줘야 됩니다. 자단 때문에 잠군 단수나 이렇게 해주면 훑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먼저 하고 들어가는 것이 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한번 해 봅시다. 기억은 A가 자단이 일어나서 C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네요. C가 비음화. 뭐야 이거? 1번이 정답이네요. 맞았네요. 지금 틀릴 수가 없는 거네. 밑에 한번 혹시 가봅시다. 니은은 B가 일어나 B가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서 D 음절 끝소리 아니 된소리 대기가 음절 끝소리 규칙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B가 일어났다라는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일어나서 일어날 조건이 마련됐다. 이 조건이 이렇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런 형식이라면 요거 따지는 것도 좋겠네요. D가 일어나 A가 일어나. D.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A. 자단. 음절 끝소리 규칙이 자단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런 식이면 좀 더 빨라지네요. 그 다음에 C가 일어나 D가 일어날 조건. 비음화가 음절 끝소리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순서도 다르죠. 제가 아까 해드린 거랑. 자, 마지막 B가 일어나 A가 일어날 조건. B.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서 자단이 일어난다. 순서가 맞지 않고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따다다닥 하시면 답은 1번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탐구활동에 AD로 적절하지 않은 것하고 물었는데요. 지금 차자표기 나왔습니다. 글자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던 방식이죠. 자, 지금 표에서 수를 물의 뜻으로 물로 읽는다 하면 지금 본 뜻을 유지했다는 훈으로 읽었다는 건데 이게 훈이라는 게 한자의 의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 음으로 읽는다. 말 그대로 이건 소리 부분을 말하죠. 자, 이게 지금 보시면 물수인데 이게 물이라는 의미, 수라는 것은 소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훈으로 읽었는지 이런 거 먼저 기억, 니은 두 개 내려가서 빠르게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이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얼른 가봅시다. 불빛을다. 이게 불화자인데 소리로 화로 읽은 게 아니라 의미로 읽었으니까 기억에 해당하네요. 물의 뜻으로 불의 뜻으로 그대로 쓰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웃음이 많다라는 이 말을 집어넣어서 여러분 낚았네요. 딱. 근데 지금 보면은 밑줄이 다에 있단 말이에요. 다. 근데 이게 많을 다자로 읽었다면 이거 의미가 아니라 소리로 읽은 것이죠. 음으로 읽은 거예요. 많을 다자니까 이걸로 읽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음으로 읽는 부분이 디귿이기 때문에 디귿밖에 없는데 니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이를 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6평 언어와 매체 문법 파트를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다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낭만입니다.